이제 또 나폴레옹의 리더십 하면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올라갔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탈리아 원정 알프 산맥을 넘는 이 당시 상황을 ዣ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제 관변 화가죠.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남기는데 낯익은 그림이에요. 보시면 뭐 말이 이거 하고 있는 맞아, 뭔가 장면에 소리 내고. 스틸인데도 막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실제로 타고 갔던 이동 수단은 저 백마가 아니라 노새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른쪽 그림이 저 실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고, 많이 다른데요. 좀 다르네요. 네. 왼쪽 그림은 그러면 뭘까요? 약간 이제 좀 미화된 예. 건가? 그렇죠. 이제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CG가 많이 들어간 그림이라고 포션 보시면 많이 된 거네. 필터가 왕창 들어가. 뭔가- 나폴레옹을 돋보이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바위 아래에 보나파르트, 한니발, 샤를마뉴 대제 이런 역사상의 위인들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 넣어가지고 내가 이 급이다. 동일시하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 나폴레옹은 이미지 메이킹의 선수예요. 사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정치적인 선전이나 이제 선동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컴플렉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못난 모습을 좀 감추고 싶다 이런 네, 심리. 실제로 나폴레옹 유년 시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코르시카라는 섬, 코르시카. 예, 이탈리아 쪽인가요? 그쵸, 이탈리아 쪽이고 나폴레옹 부모가 이제 자식의 너희들도 이제 성장해서 출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을 이제 장교 교육, 이제 군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군사학교에 보내고 사관학교에 보내고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주변 동료들과의 같은 이제 동기 학생들과의 교류인데 인간관계인데 네. 사회성이 좀 부족해. 나폴레옹 이름이 나폴레옹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 얘 제 시골 촌에서 왔어, 섬에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라파이오네. 나폴레옹을 라파이오네라고 이제 이름 갖고 별명을 붙인 거죠. 라파이가 지푸라기고 예. 네가 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에 붙은 지푸라기라고 이제 이름을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름 갖고 그래, 별명 별명 붙이는 말 같지도 않은 게 별명 제일 붙이잖아요. 저열한 거거든요, 이런 게. 아무튼 그렇게 놀리니까 당연히 이제 나폴레옹 성격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쵸.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싸움이 벌어졌고 요즘 시간에 왕따를 당했던. 진짜요? 네. 나폴레옹이? 네, 그래서 항상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와, 사회적으로는 약간 힘든 느낌이 있는데 집에서는 좀 집에서도 사실 나폴레옹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나폴레옹 부친이 위암으로 일찍 사망해요. 생전에 이 양반이 이제 좀 허영이나 낭비병이 좀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채를 많이 남기고 아이고. 먼저 사망하게 되고 사실 나폴레옹이 일찍 군인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뭐 군인 시절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월급 받으면 대부분 다 그냥 집으로 다 보내고 자기는 이제 최소한의 돈만 남겨가지고 쪽방 같은 이런 방 한 칸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고 침대 있고 뭐 탁자 있고 이게 전부인 그런 데에서 이제 지낸 거죠. 효자네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식사를 오후 3시에 항상 했다라고 해요. 왜일까요? 오후 3시에 왜 식사를 했을까요? 오후 3시가 첫 끼인가요? 오후 3시에 밥을 먹으면 한 끼만 먹어도 애지간히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일일 일식. 아침에 밥 먹으면 저녁에 배고프잖아. 그치. 저녁에 배고프면 낮에 견딜 수가 없잖아. 이게 뭐 친구도 없고 뭐 어디 뭐 놀러 다니면서 뭐 어디 뭐 춤추러 가겠습니까 이 형편에. 유일하게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책을 읽는 것, 뭐 이런 거밖에 없었죠. 이 시기에 나폴레옹이 자기 심경을 쓴 글을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나는 늘 사람들에게서 홀로 떨어져 고독하게 꿈에 잠기며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에 굴복한다. 삶은 내게 짐이다.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고통이기 때문이다. 삶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아니 근데 너무 우울해요. 그 작은 독방에서 네. 교류도 없이 그냥 혼자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우울하고 깝깝하고. 요즘 유행어로 뭐 이생망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병사들에게 혹은 또 프랑스 일반 시민들에게 나폴레옹이 인기가 많았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럼 나도 좀 불우하지만 우리 황제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다. 귀감이 이런 될 게, 수 있게. 이런 게 괜히 좀 이렇게 인기를 끌게 해준 요소 뭐 이런 게 좀 되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 다른 특징은 잘 모르겠는데 고독을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독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버티시나요? 그렇죠. 아니면 위인의 자질이 있는 건가요? 그 얘기 때문에 질문이 노력하시면 끝나기가 무섭게 네 고독을 좋아합니다라고 하셨나요? 위인의 자질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오 정말. 한창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중대한 사건이 터지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아, 귀족들 뭐 이런 신분의 차이 뭐가 중요하냐. 왕도 날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휘몰아치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상한학교 다닐 때 상한학교에 아무래도 이제 귀족분 자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서 이제 귀족들에 대한 어떤 반발감 그런 게 딱 터져 나오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귀족들에 대해서 귀족은 국가의 불행이다. 바보들이다. 귀족의 피란 무엇인가? 유전적인 얼간이 피일 뿐이지 않느냐. 오늘 약간 오. 장뚜아네트 아니요. 아니요. 얼간이라고 해가지고. 아니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아니요. 예. 아무튼 그 나폴레옹이 이런 과거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그 스토리가 진짜 좀 극적일 것 같아요. 사실 이 나폴레옹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당연히 이제 전투에서 그가 거둔 이제 승리, 공적 예. 때문인데요. 처음 나폴레옹의 이름을 알리게 된 전투가 뚫롱 전투입니다. 뚫롱 뚫롱이 전투. 이제 프랑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1789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프랑스를 다스려온 왕정을 폐지합니다. 이웃 나라에서 보니까 저 혁명의 열기가 우리나라로 와서 번지면 큰일 나지.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소위 이제 대프랑스 동맹이 주변 국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프랑스 동맹에 참여한 유럽의 국가들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혁명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프랑스 남부 이제 뚫롱이라는 지역 왕당파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제 방어를 위해서 영국 해군이 이제 뚫롱으로 오게 되는데 항구 도시가 워낙 요새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공격을 해도 끄떡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 프랑스 혁명 세력을 이끌고 있는 장군으로 카르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 화가 출신이었다라고 해요. 카르토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뭐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리울이라고 하는 높은 고지로 가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올리울이라는 곳하고 항구하고의 거리가 한 6km 정도? 당시에 프랑스군에서 사용하던 대포 같은 경우에 대충 사정거리 해보면 한 2km 정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대포를 올려야 된다, 내가 장군이다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나폴레옹이 너무 이 카르토 장군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런 상황을 정부에 이제 보고를 계속합니다. 건너뛰고 위로 간 그렇죠.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카르토가 이 뚫롱 포위 작전을 지휘하는 이제 사령관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부대로 배치가 되고 그 자리에 새 사령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 사령관이 나폴레옹의 작전대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영국군을 몰아내는데 해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전공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3개월 만에 장군으로 고속 승지.
몇 살 때요? 이때가 24살? 24살이에요? 예. 24살이면 사회초년생. 병장 나이인데? 확실히 좀 야심도 있고 예. 약간의 권력력도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폴레옹 그다음에 그림에서 봤던 다비드의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게 되고 이탈리아 원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알려지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인기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제 야심가적인 면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황제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국민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 나폴레옹은 1804년 7월에 국민 투표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황제로 추대됩니다. 보통 이제 대관식을 하면 왕이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유럽에서는 주교가 관을 씌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성직자가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셀프. 그쵸. 본인이 자기 머리에 쓰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불패 신화 나폴레옹인데 말로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황제가 된 후에 이제 유럽 정복에 나서서 초반에는 이제 기세를 떨치죠. 유럽 거의 전역을 다 이제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러시아 원정을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이 러시아 원정에 나갔다가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참패를 겪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소 나폴레옹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이제 유럽의 동맹국들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파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패배하고 결국 나폴레옹은 이제 엘바 섬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오텔레 전투에서 결국은 패배를 해가지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유배 생활은 그럼 좀 어땠습니까? 이게 영국령이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롱우드 저택이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 막 돌아다니고 이질이 끓고 하는 창궐했던 곳이었는데 예. 사실 이 시설보다 더 나폴레옹을 괴롭혔던 것은 이제 나폴레옹을 감시하고 관리하던 당시 이 총독부가 파견한 허드슨 로라고 하는 이제 관리인, 인간적으로 계속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나폴레옹 뒤통수 치고 포도주도 성한 포도주가 아니라 썩은 포도주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서 주기도 하거나 나폴레옹이 책을 읽고 있으면 보는 앞에서 책을 뺏어다가 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허드슨 로도 영국 사람으로서 나폴레옹을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은 워낙 신화 같은 존재이고 그 위상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얘도 인간이다. 바로 처형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렇죠. 저런데 외딴 데 보내놓고 쓸쓸하게 점점 병들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순교자처럼 처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년에 나폴레옹이 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가 되어가지고 두통, 기침, 메스꺼움, 오한 뭐 별별 증상을 다 겪었는데 공식적인 사인은 위암이라고 합니다.
와 마지막까지. 자, 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이제 죽기 전까지 프랑스 군대 조세핀을 외쳤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어가 이제 나폴레옹의 일생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네. 나폴레옹 관련된 뭐 그림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 폐기됐거든요. 그런데 시일이 좀 흐르고 나니까 오히려 대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나폴레옹 뭐 메달, 나폴레옹 조각상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인기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중들 사이에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게 상당히 그래도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심지어 죽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영생을 얻어서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탈출해서 지금 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언젠가 신화적인 다시 인물 프랑스를 같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 나폴레옹에 대한 신화를 간직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폴레옹은 좀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불가능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을 그가 함께 남긴 말이 이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패배자로서 영광을 모른 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매일 죽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패배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꼭 승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게 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황제다, 전쟁 영웅이다 이런 걸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영웅이냐라고 하면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런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어떤 그런 점이라든가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참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 그런 점들에서 어떤 장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그가 이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나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최대의 적이며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예. 영웅이 되고자 했던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 그 나폴레옹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